네, 교재 7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74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재고자산 마지막 부분들 내용이 등장하죠. 그래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 그리고 재고자산과 관련된 평가 손실, 그리고 소모품의 기말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와져 있을 거예요. 네, 요 내용 마무리 지어 볼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진행했던 부분이 요거 등장하기 전까지 이 내용이 사실 영향을 줘요. 근데 기말재고 금액 확정 짓는 것까지 한 거죠. 그래서 수량 곱하기 단가는 기말재고 금액이고 기말재고 금액의 차이만큼의 매출 원가에다 특수한 경우들이 없으면 근데 이제 그 특수한 경우가 생기는 게 일단 앞에서 배웠던 타겟중 대체. 타겟중 대체가 발생이 되면 우리 차변에 있었던 게 판매 가능이었는데 그거를 사용했다. 근데 매출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용했으니까 기말에는 당연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다른 용도로 썼다. 그 다른 용도 중에 하나가 또 감모가 들어올 수 있어요. 감모. 평가는 그거하고는 또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감모 부분이랑 평가랑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말 재고 금액에 두 가지 모두 다 영향을 줘요. 소모품의 기말 평가는 재고 자산의 기말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장품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었죠. 그 저장품에 대해서 회사가 사용하고 있었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해서 결산서에 결과를 도출시켜 줘야 되느냐라는 것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소모품의 기말평가도 결산 때만 하는 겁니다.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 금액의 단가를 산정하는 것도 결산 때 하는 거예요. 월결산을 하든 아니면 연결산을 하든. 그래서 그때 하는 부분. 자, 그럼 감모 손실은 이런 의미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재고자산이 수량이 맞지 않다. 근데 감모니까 무엇의 의미이다. 지금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걸 감소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감소해서 없어졌다는 표현. 그래서 감모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럼 그 없어진 이유가 뭔데? 누가 몰래 훔쳐갔다. 도난. 또는 깨졌다. 파손. 또는 분실. 근데 이게 도난이라는 건 아예 도둑이 들었다는 거고요. 분실은 어떻게 없어졌는지 알 수 없다는 것도 분실이라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유 때문에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수량과 우리 실제 창고에 가지고 있는 수량이 맞다, 맞지 않다?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에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파악하려면 우리는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을 배웠죠, 여러분? 그럼 수량 결정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우리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섞었으면 세 가지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면 나는 무슨 부분?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을 쓰겠다. 계속 기록법. 아, 나는 창고에 가서 셀게. 실사법. 나 두 개를 섞었을게. 혼합법.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얘기를 하려면 실제와 우리 장부의 차이를 발견하려면 무슨 부분?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다 써야만 가능하죠. 그래서 혼합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장부상 재고 수량에서 창고에 있는 실제 수량을 빼서 우리는 차이가 나올 것이고 그 차이에 장부상 취득 단가를 곱한다고 합니다. 시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가. 그래서 취득 단가를 곱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다? 감모손실. 근데 이 감모가 그냥 요거로 처리하고 그리고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면 끝나요? 라고 하면 좋은데 이 감모 손실이 두 가지로 다시 구분이 돼요, 여러분. 무슨 감모? 정상적인 감모. 자, 정상적인 감모라고 하는 건 사실상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해도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재고자산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무엇할 수밖에 없다. 아니 줄어드는 일이 꼭 생기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제 곡물을 사오는 분들이 있어요. 곡물. 근데 곡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오는 시기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곡물의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회사는 그 곡물이 나오는 시기에 무엇 하더라? 대량으로 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무엇 하는 경우들? 창고에 보관을 하죠. 그래서 창고에 보관을 합니다. 자, 그럼 창고에 보관을 하고 필요할 때마다 무엇 할 것이다? 여기서 빼서 우리는 소비를 할 것이다. 그대로 팔 수도 있고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도 있고 자, 이런 흐름으로 가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곡물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곡물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무게를 재봤더니 10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 달 뒤에 가서 봤더니 10톤이 안 나온대요. 무게가 빠졌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곡물 같은 경우에는 수분 함량이 있죠, 여러분. 그쵸? 근데 이게 아무리 보관을 잘해도 수분이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사올 때는 수량이 10톤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거기에 단가가 얼마여서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기록했겠죠? 근데 뒤에 가면 금액은 그대로 있는 건데 수량은 줄었으니까 줄은 것만큼 내가 반영을 해서
정리를 해줘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야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비용 쪽에 들어가서 뭐가 되져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우리는 이익에 대한 관점으로 가져갈 거니까 비용 인정을 받아야 회사가 손해가 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부분 정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게 예전이지만 요즘은 드레유라고 하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즘엔 거의 대부분 진공포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할 때 진공으로 되어 있는 거의 박스처럼 생겨져 있어요. 네모난 박스처럼. 그래서 진공으로 포장되어 있는 걸 가지고 와서 대부분 다 뭐로요? 지게차로 들죠. 사람이 들지도 못해요. 무거워서. 그거 위에서 떨어져서 사람 맞았다? 죽습니다. 네, 상당히 무거워요. 돌덩이에요, 여러분. 진공 포장된 게. 다 이 진공 포장할 때 모두 다 공기를 빼버리면서 하는 거라서 거의 돌덩이 수준이거든요.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진 않아요. 근데 예전엔 이게 곡물을 수입할 때요. 진공 포장이 아니라 마대 포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마대가 있어요. 근데 그 마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제가 보관을 잘못하면 만약에 수입해서 쥐가 들어왔다. 그럼 쥐는 이런 거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먹어버렸겠죠? 그럼 또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런 식의 내용들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 진공의 관점이라는 부분에서는 아무리 진공 포장을 해도 또는 마대 포장으로밖에 들어올 수 없다.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수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더라. 그러면 이분들은 아직까지 해왔던 사업을 머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무슨 부분? 내가 10톤을 수입을 하면 그게 6개월이 지나면 얼마만큼이 준다는 통계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무슨 부분? 만약에 내가 10톤을 가져가서 10톤을 다 소비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시기가 다른 것 뿐이다. 라고 한다면 이들이 수입할 때 딱 10톤 수입하지 않죠.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수입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거를 감안해서 사용을 하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감소된 것만큼 무엇한다?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건 정상적 감모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정상적 감모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한다? 아, 그거는 내가 원가 부분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무슨 부분? 매가를 산정했고 그리고 팔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업비용에 이만큼의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가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감모는 원가성이 있는 감모입니다. 그러면 원가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원가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 원가로 가야 되겠죠. 그렇게 나오는 부분 됐을까요? 그래서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감모 손실을 우리가 대부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판매한 것처럼 보는 게 맞다. 그래서 매출 원가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시험지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원가성이 있다는 글씨가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정상적인 감모 손실한 글씨가 반드시 있어야 내가 회계 처리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가는 부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하실 때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죠. 제가 진공포장 얘기해드렸잖아요. 마대포장 얘기해드렸죠. 그 부분을 가지고 내가 원가성 있다 없다를 판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용어를 배우는 거고요. 아무도 거기다 원가성 있다고 써주지 않아요. 회계 처리할 때. 그러니까 이게 원가로 보낼 건지 아니면 영업에 비용으로 보낼 건지 그걸 고민하시라고요. 또 하나 우리 여러분 유제품 같은 경우 저도 그게 아이러니예요. 그리고 언론에서는 심심하면 한 번씩 1년에 몇 번씩 기사를 써요. 기사를 쓰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자 뭐냐면 우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매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우유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유를 납품하는 우리 무슨 부분 소를 키우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먹고 살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세요. 우유 가격이 너무 싸서.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싸게 사가고 우리한테는 비싸게 판다. 그런데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 이유가 우유가 재고가 너무 많고 잘 안 팔려서 그렇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1+1으로는 팔아도 가격은 절대 다운시켜주지 않아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1+1보다는 뭐가 더 좋을까요? 원래 팔았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아주는 게 우리한테는 이득이거든요. 저희 사 먹는 입장에서는. 근데 우유를 파는 업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1+1이 많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은 실제 1+1은 일정한 기간이 다 소비가 안 되면 하나를 사 먹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니 왜 맨날 우유 가격은 안 내려가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죠. 야, 그러면 그 우유는 기간에 다 유통이 안 됐어요. 다 팔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다 무엇해요, 여러분? 다 수거해 가죠. 그리고 다 무엇할까요? 폐기해요. 그러면 이들이 소위 말해서 계획 생산을 계속 생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폐기하는 걸 영업의 비용으로 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식품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 원가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 감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폐기되는 것까지도 모두 다 우리가 부담하고 사 먹고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우리 편의점 같은 경우도 아침 일찍 가보시면 출근하실 때 아침 일찍 내 편의점 들렸다 그러면 그 아침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보면 유제품들 같은 경우에 기간이 다 되면 다 빼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꼭 교체해주는 계약서를 써요. 네, 며칠마다 교체해준다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이게 편의점이 다 손해를 입지 않아요. 다시 반품이 돼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모두 다 원가성 감안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옆에 손익계산서 반영선이라고 해서 제가 뭘 보여드리냐면, 자, 매출액이 10,000원이고 매출원가가 7,000원인 상태였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3,000원이 나왔고 판매비와 관리비는 2,000원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3,000원에서 2,000원을 빼니까 영업이익은 1,000원. 영업의 수익은 2,000원이 있었고 영업의 비용은 1,000원, 200원이 있었고 영업의 비용은 100원이 있어서 우리 결과론적으로 당기순이익은 900원인 상태이다. 그런데 우리 창고에 가서 뭘 해보니 재고를 파악해보니 지금 장부의 수량과 실제 수량이 차이가 나서 감모 손실이 발생했다. 근데 무슨 감모? 원가성이 있는 정상적 감모 손실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차변에 뭐라고 쓰고 매출 원가라고 쓰고 대변에 뭐라고 쓴다? 상품이면 상품, 제품이면 제품이라고 해서 재고자산을 기록해서 정리를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대변에 재고자산이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감소하는 부분 상대편 차변엔 우리 매출 원가라는 비용이 들어왔죠. 원래 여러분 재고자산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이다? 손익계산서 매출 원가라고 했죠. 그러면 정상적인 자리에 들어온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건 타겟형 대체라고 하시면 안 돼요. 네, 정상적인 원가로 보는 건 타겟형 대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금액이 현재 있다라고 하면 소위 말해서 장부 수량은 100개이고 실제 수량은 현재 90개였다. 그리고 나는 사가지고 오는데 들어간 취득 단가는 계산해 보니 얼마이다? 10원이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요 차이만큼이 10개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10을 곱하면 감모 손실은 100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100이 원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분기를 하면 우린 여기 매출 원가라고 되어 있던 요 자리 7,000자리가 얼마로 바뀐다? 7,100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 부분도 같이 움직이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슬라이드를 제가 좀 바꿔드리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럼 지금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얼마가 조금 전에 계산했던 100원을 회계 처리를 했으니 그 금액이 반영이 되면서 7,100으로 바뀐다. 그럼 매출 총이익은 얼마? 2,900. 그럼 다른 사항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아까 900이었죠? 그 900이었던 당기순이익이 얼마로? 800으로 바뀌면서 실질적으로 비용 처리가 되는 거로 끝납니다. 자, 여기다 단서 하나 납니다. 회계 1급은 또는 회계급수는 이 분기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자, 근데 세무부터는 이게 전산 실무로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뭘 낼 거냐면 지금 저희는 정상적 감모만 얘기했어요. 그런데 비정상적 감모도 얘기해야 되겠죠? 자, 이 매출 원가 부분은 앞에서 제가 수업할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기초는 전년도에서 넘겨받았고 단기에 매입한 건 매입했다라고 해서 우리는 차변에 열심히 상품이라고 무엇할 것이다. 분계해서 차곡차곡 쌓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 뭐가 일어나면 매출이 일어나면 우리는 누구로? 매가로 무엇할 것이다. 우리 대변에 매출을 무엇했을 것이다.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기중에 뭐만 한다고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만 계속할 거라겠죠. 그리고 나서 일정한 시점에 뭘 하자? 기말을 파악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기말을 파악을 해서 장부든 실제든 어쨌든 비교대치 하겠죠. 그래서 기말을 파악을 해서 우리 무슨 부분 얼마 남겨져 있네 라고 하는 걸 확정을 지으면 그 부분을 정리시키고 우리 무엇한다? 원가를 정리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는 차변에 누가 들어오고 원가가 들어오고 저는 그냥 원가만 쓸게요 여러분. 그리고 대변에 누가 들어올 것이다? 우리 대변에는 상품이 없어지겠죠. 또는 제품이 없어지거나 이런 원리로 움직인다겠죠. 그럼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서 실제 프로그램에 가면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를 기록하고 대변의 상품이나 제품을 없애는 분계를 손으로 직접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 뭐 한다? 컴퓨터한테 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에서 배울 때 분명히 회계처를 배웠는데 전산을 시작을 하면 이 회계처를 다 잊어버리고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강조했던 이유가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처리됐던 분계를 모두 다 역으로 보는 요령이 필요해요. 그래서 찾아보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제가 자꾸 강조를 하는 거고요. 자격증은 어차피 낸 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낼까요? 여기까지 데이터를 넣어줬겠죠? 그리고 기말 재고가 얼마가 있다고? 100이 있다고 저한테 줄 거예요. 그럼 저는 어디에 가서 자동 결산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자동 결산이라는 메뉴가 결산 자료 입력 메뉴입니다. 거기에 가서 상품란에 100을 넣고 뭘 하면 전표 추가라는 버튼을 툭 누르면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이 정리가 돼요. 그럼 여러분 여기도 상품 매출원가나 제품 매출원가가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내가 전산을 쓰고 있는 회사라면 이 분계를 직접 할까요? 아니면 컴퓨터한테 시킬까요? 그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그걸 제대로 속지 못하신 분들이 프로그램 구동할 때 가서 아주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자동 결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말 재고 금액만 넣는다고요. 그럼 저는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면 원래 장부상의 금액을 놓고 본다면 얼마가 있었다? 100. 자, 단가는 얼마짜리였다? 10. 자, 그럼 저는 얼마가 있는 거 여러분? 원래 장부에 상품이 1,000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무슨 부분? 실제를 파악해 보니 실제가 90개고 단가는 얼마? 10. 그래서 1,000이 아니라 너 900원이 기말이야. 이게 기말이라는 거죠. 그럼 시험에서 그렇게 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말 재고 금액은 무슨 부분? 장부는 1,000원이고 실제는 얼마이다? 900원이다. 너 그리고 결산 한번 해봐. 이렇게 준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기말 재고 금액은 실제로 봐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우리 무슨 결론 내요? 아, 감모 손실이 생겼구나. 그 감모 손실이 얼마가 있다? 두 금액의 차이인 100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감모 손실이 뭐가 있다? 원가성이 있대요. 그럼 원가성이 있으면 무슨 분계하라고요? 우리 매출 원가 분계하라고요. 근데 문제는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이 매출 원가 분계를 내가 한다. 컴퓨터한테 시킬 것이다. 컴퓨터한테 시킨다. 그러면 내가 기말재고 금액에 지금 제가 100이라고 썼던 거 다시 1000으로 바꿔볼게요. 1000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얼마 입력하고 900을 입력하겠죠. 이 자리에 900을 입력하고 그리고 무엇 할 것이다? 전표 추가라는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매출 원가 100이라는 게 자동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걸 수동 결산을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표 입력을 하고 그리고 또 저걸 900으로 넣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00이 두 번 분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가시면 전산 입력을 하실 땐 전산 입력에서는 별도의 분계라는 걸 한다 안 한다? 제가 분계라는 걸 하지 않는다는 건 손으로 입력하는 분계를 안 한다는 표현이에요. 자동 결산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 분계는 없음이에요. 그냥 키 조작해서 끝낼 거라서. 그리고 저는 재고 자산에 대한 건 수동 결산하는 거 권장 안 해요. 수동 결산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전체를 전부 다 정리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도 나왔으니까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앞에서 수익과 비용 결산하라는 부분 했을 때 장부 마감하라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손익계산서에 모이는 수익 계정을 무엇하겠다? 손익 계정에 보내라. 그럼 차변에 누굴 쓰시고 우리 손익이라는 계정을 쓰고 대변에 또 손익이라는 계정을 쓰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수익 계정에 대해서 그걸 한다라고 하면 수익이면 차변에 누가 들어올 것이고요. 우리 손익 계정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대변엔 누가 들어올 것이고 수익 계정 과목 누구인지 몰라도 수익 계정 누군가 기록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차변에 다시 누가 비용도 정리해야죠. 이게 계정 과목이 10개면 10번의 분계가 생겨야 된다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차변에 누가 들어올 것이고 비용 계정이 들어올 것이고 자, 그리고 대변엔 누가 집합손익 또는 손익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럼 저는 손익 계정에 가서 수익이 더 크면 이익이 났다고 하고 손실이 더 크면 비용이 났다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그 부분이 법인이면 어디에? 자본의 이익잉여금에 그리고 개인이면 그냥 자본금에 간다. 이런 분계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면 그 부분까지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럼 그거는 제가 안 쓰고 이렇게 쓸게요. 집합 손익이라는 계정을 무엇해라? 마감해라. 결론적으로 자본 대체하는 것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수동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분계 여러분 손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이라고 쓴 것으로 우리가 모두 다 끝나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프로그램에 넣는다라고 하면 누구도 이들도 정리를 끝내셔야 된다고요.
근데 이 분계라든지 집합손익 분계까지 하려면 분계를 내가 50건, 60건을 손으로 다 쳐야 돼요. 일일이 다 맞춰가면서. 그럼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재고자산에 대한 부분은 무슨 부분? 기말재고를 넣고 그리고 전표 키를 하나 눌러서 발생을 시키면서 누구? 이들까지 일사천리로 보내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업무하실 땐 자동결산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자동결산을 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동결산해야 되는 거, 수동결산하는 거 권장하지 않아요. 법인세 빼고는. 그러니까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자동. 그리고 재고자산은 지금 상품은 그래도 간단하지만 여기 또 하나 문제는 제가 수업할 때마다 매번 흐름 얘기할 때 무슨 부분? 제조업은 원재료를 사서 제공품으로 보내고 제공품이 완성이 되면 제품이 되고 이 제품을 팔면 매가는 수익이 될 것이고 원가는 비용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우리는 한 분계는 이거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배운 분계 무슨 부분? 원가라는 우리 원재료 매입했다는 분계. 그리고 무슨 부분? 제품을 팔았다는 분계. 자, 이 분계밖에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요 부분의 분계는 원가회계에서 배워요. 그럼 저희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원재료라고 했던 게 원재료 B가 되고 원재료 B가 제공품이 되고 제공품이 제품이 되고 그 제품이 제품 매출 원가로 가는 분계를 프로그램에 넣을 거냐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안 넣고 싶어 하거든요. 이것까지 붙어버리면 이제 우린 뭐예요? 손익계산서에 있는 비용 계정과 수익 계정도 집합손익 다 보내야 되죠? 자, 그리고 지금 원재료에서 재료비로 원재료에서 원재료 B로 원재료 B가 제공품으로 그것만가요? 임금이 노무비로 노무비가 제공품으로 제조 경비에 누가 있다? 전력비가 있다. 그럼 전력비가 어디로 제공품으로 제공품이 다시 제품으로 가는 분기를 다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걸 세봤더니 몇백 건, 몇천 건이래요. 그걸 손으로 언제 하고 있을 거예요?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자동결산이라는 부분에 재고자산 정리는 무조건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답안에서는 이거 수동결산 넣는 거 아예 공지를 안 하는 거예요. 알고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업무에서는 매우 중요해요. 외워서 가시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과 관련돼서 원가와 관련된 부분은 프로그램을 구동해서 결산을 진행한다. 반드시 무슨 결산한다? 자동결산에 입력해서 정리한다. 그렇게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12월 31일자에 전산에 가서 직접 차변의 매출 원가, 대변의 재고자산을 감소시키는 분계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입력하면 감점이에요. 무조건 감점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분계 없음으로 기억하실 것, 시험 목적성에도 알아두셔야 되고 업무는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이건 결산할 때 한 번 더 또 되짚을게요. 똑같은 얘기들 나올 때만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우리가 실제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이시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부분. 자, 요 부분은 제가 잠시 수정을 좀 해야 되겠네요.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이거는 제가 졸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겠죠, 여러분? 왜냐하면 정상적인 얘기를 했으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렸을까요? 비정상적 얘기를 해야 되겠죠? 여기 글씨를 안 바꿔놨네요. 자,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도 구분해라. 자, 그럼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이라고 하면 아까 장부의 수량이 100개, 자, 실제 재고가 90개, 사가지고 온 단가는 취득단가 10원. 자, 그래서 감모 손실은 100원이 발생했다. 이렇게 결론됐어요. 근데 이 감모 손실이 정상적이지 못하대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의미시냐면 원래 내가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갑자기 생긴 사건이에요.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이게 이제 뭐 유튜브에도 그런 거 많이 돌아다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당산동 쪽에서 수업을 할 때 거기가 8차선인지 4차선인지 아무튼 도로가 넓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 트럭에 주류를 싣고 갔던 트럭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래도 끈이 끊어졌던 것 같아요. 왜 우리 이게 묶잖아요. 안전장치처럼. 근데 제가 볼 때는 끈보다는 이렇게 넓은 테이핑처럼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잘 안 끊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로 안 하고 고무로 되어 있는 끈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게 풀어졌거나. 근데 그게 풀어지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도로 한복판에 주류 상자가 다 쏟아진 거죠. 근데 유리예요, 여러분. 그럼 그게 다 깨졌겠네요. 그럼 이제 문제는 그 유리가 널려 있는 부분에 자동차가 지나가면 사단이 나겠죠.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문제에 그리고 이제 그 주류를 싣고 갔던 사장님은 만약에 그분이 사장이었다면 이분은 멘붕 상태죠. 왜냐면 그 수를 팔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게 모두 다 뭐가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재고 자산이 모두 다 감소된 거예요. 감모 손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고가 매일매일 날까요? 그리고 공장에서 생산 중인데 전기가 일제히 다 나갔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에어컨 키면서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차단기가 계속 내려가는 지역들이 있었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더 문제가 됐던 부분들은 발화가 됐다라는 데들이 있었어요. 불이 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실외기 있는 장소는 계속 문을 열어놓으란 얘기를 하죠. 그게 과열 상태가 되면 불이 그냥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그러면 지금 공장에서 실질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인근에 이 전기 소비량이 너무 많아서 전기가 다 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계가 돌아가다가 멈춘 거죠. 그쵸? 우리가 대비의 전력이 없었다라면 그럼 멈춰버리면 뭐가 되죠, 여러분? 생산하고 있었던 그 물건이 그냥 찍힌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거 실제적으로 경기 다시 들어와도요. 실제 살려서 쓸 수 있는 게 있고 그냥 폐기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매일 나온다라고 보진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게 비정상적 간모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정상적인 간모는 우발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우발적인 경우들 또는 사고에 의해서 없어졌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뭐 분실이라든지 도난에 의해서 또는 화재에 의해서 또는 재해에 의해서 무엇되었다 없어진 게 있더라. 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분실이나 도난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재고자산 관리는 회사에서 잘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재고자산 있는 분들은 제가 컨설팅 나갔던 회사는 제가 두 손 두 발 들고 나왔어요. 가산동에 있는 모 회사인데 그 회사는 실제 브랜드를 대면 알만한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자기네 브랜드가 아니고요. 남의 브랜드를 의탁을 받아서 판매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약간 독과점적으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 문제점이 뭐냐면 법인이 3개예요. 그런데 이 회사 재무제표를 열었는데 진짜 제가 수업할 때 왜 자산에 음수 떠 있다는 부분이죠. 이 회사가 자산에 음수가 떠 있고요. 매출처 원장, 매입처 원장 열어서 봤더니 거기도 음수가 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관리부 담당자 모른대요. 근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 기록도 하고 정보도 다 정리하지만 실제 결산이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들은 다 세무사한테 위탁을 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 책임은 세무사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무사가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기장을 담당한 직원이 있겠죠. 일을 그지같이 해놓은 거죠.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회사에 회계직으로 앉아있는 분들도 그걸 보는 시야가 없으니까 정상적으로 다 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뒤에 가서 지금 남겨져 있는 내용들 파악했더니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이 회사가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마감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기초가 있고 매입이 있고 나간 게 있다라고 해서 정리를 하면서 장부를 마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감을 했으면 뒤에 가서 그 마감한 수량이 바뀌어도 될까요? 그럼 그게 마감한 수량이 바뀐다는 건 매출 수량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출 수량이 바뀌면 매출 금액이 바뀌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매출을 하게 되면 상대편한테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를 서로 주고받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계속 수정이 되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영업부 이사로 앉아있는 분이 여자분이신데 그분이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영업부에 너무 관대해요. 관리부도 같이 통과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영업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부 편을 많이 들어줘요. 근데 지금 영업부에서 물류 프로그램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 A 썼던 회사이고요. 근데 그게 무슨 문제냐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 계속 바뀐다는 건 생각을 해보실 게 종업원들이 손대고 있는 줄 보셔야 돼요. 근데 이 회사에 지금 실질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자꾸 세금 계산서가 바뀌고 뒤에 돈 들어온 게 달라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제 없이 계속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회사죠. 절대로 회사가 그걸 허용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한 회사 같은 경우는 뒤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제 요즘에 여러분 그 안전장치로 다 우리가 보안을 설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키를 긁고 내 신분증 키를 들고 들어오거나 사원증을 아니면 뭐 지문으로 찍고 들어오거나 해서 이제 문이 열려서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회사가 일정 부분 층에 창고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네, 돈은 좀 많은 회사예요. 그런데 뒤에 재고가 계속 바뀐대요. 아까 같은 경우는 직원들 계속 손을 대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알고 봤더니 종업원들이요. 돈이 되는 걸 아니까 자기들이 뭘 하냐면 이 창고에 모든 직원이 드나들 수 있었대요. 근데 왜 시스템을 그렇게 정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종업원들 몇 명이 회사 물건을 몰래 빼서 시장에 팔았어요. 근데 그게 한 종업원당 억대 돈들이 적발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스타트로 걸렸어요. 근데 이게 다 털어보니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 회사는 재고 관리 제대로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회사가 재고 관리 프로그램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 드나들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별도로 뭘 했겠어요? 단계를 적용하겠죠. 우리 스마트 A도 여러분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요. 권한이 있어요. 우리 자격증서 권한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스마트 A뿐만이 아니라 세무사랑도.
그래서 그 권한이라는 거에 따라서 접근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권한을 다 배정을 했고 그런 건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 부분들. 거기 다 배임 횡령이겠죠. 네, 법적으로 다 제재했고요. 직원들 몇 명은 잘랐고 네, 돈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억이에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 여러분 그게 실제로 관리를 못했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그러더니 딸들을 다 회계직으로 앉혀버렸어요. 직원들도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네, 돈이 많은 회사라 그 회사는 유가증권도 있는 회사예요. 투자도 하더라고요. 그랬던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대표이사가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대표이사가 무역 쪽도 일을 하다 보니까 해외 출장이 너무 많았대요. 네, 그러면서 관리가 안 되고 직원들이 안 좋은 마음을 먹었던 부분들. 그래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사가 규모가 자꾸 커지면 이런 관리들은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안 좋은 얘기가 제가 해드린 거고요. 업무적으로 조금 아셔야 됐으면 해서 그 시험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 그냥 정상적이야, 비정상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관문은 제가 우발적이고 일시적이라고 했잖아요. 단타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가성이 있다고 보겠다, 원가성이 없다고 보겠다, 원가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실제 우리 요거 정리해보면 100원만큼은 빠져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재고가 줄면서. 그러면 비용 처리는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원가성이 없으니까 얘는 매출 원가에 못 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디로 가라? 영업의 비용으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에 가서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검색이 돼요. 그 검색되는 건 다 뭐다? 영업의 비용인 거예요. 영업의 비용.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시고 근데 여러분 영업의 비용에 있는 감모손실은 손익계산서 매출원가 구간이 아니잖아요. 소위 말해서 영업비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로 보면 안 돼요. 우리 판매 목적을 사갖고 왔던 거 감소했다. 생산에 투입하면서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무슨 부분이 된다? 타계정 대체가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적요 몇 번을 넣어야 된다? 우리 적요 번호 8번을 걸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실수하지 마실 것. 요식 문제 나오면 무슨 부분? 분계는 맞아요. 그런데 적요 번호 8번을 안 걸고 나와요. 반드시 걸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걸어주시라. 그러면 손익계산서 아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아까는 매출원가에 반영이 돼서 7천이었던 금액이 7,100으로 바뀌면서 당기손익이 800으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비정상적인 감모손실이라고 해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 반영되는 구간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기 영업의 비용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영업의 비용이 아까 얼마였었다? 조금 전에 내용을 추정해보면 우리 100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100원이었던 자리에 플러스 100이 되면서 얼마가 된다? 200원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800. 그러니까 이게 매출 원가에 가든 아니면 영업의 비용에 가든 당기순이익의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회계기준 적용할 때요. 이게 저희는 다 매출원가로 보낸다고 그러고 누군가는 다 영업의 비용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뭐가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배우는 건 일반기업회계 기준이고요. 국제회계 기준은 이게 명문화가 없는 거로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명문화가 없다라는 건 니네가 알아서 해 이런 얘기예요. 네, 그냥 커다란 툴만 만들어주거든요. 그게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이긴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일반기업회계 기준에 맞춰서 업무 처리를 더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시고 그리고 매출원가로 안 보내고 당기순이익 지금 변화가 없다는 건 봤잖아요. 근데 왜 영업의 비용 쪽을 자꾸 보내고 싶어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익계산서를 누군가한테 제출을 하면 우리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영업수익이 더 많은 게 좋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영업수익이 아닌 쪽의 금액에 영향을 주는 걸 더 좋아할까요? 일반적으로 평가는 일단 영업수익 쪽의 금액이 더 커야 좋아요.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이 더 크고 영업이익이 더 큰 걸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 쪽으로 안 올리고 우리 어차피 당기순이익이 똑같다는 얘기는 세금이 달라질 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영업의 비용 쪽을 자꾸 내려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하는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품회사들이요. 식품회사들이 제가 왜 폐기되는 게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거 대부분 다 매출 원가 쪽으로 보내고 싶어 해요. 근데 법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폐기하거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딘가에 기부한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특별한 회계 처리 없이도 다 원가로 정리하는 건 법적으로 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들이 조금 있다라는 거. 시험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분계 처리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가성 있는 건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분계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 원가성이 없는 건 반드시 분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입니다.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기말 평가를 할 때 나는 낮은 금액으로 장부에 무엇하겠다? 올려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저가법이에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이익은 없습니다. 이익은 없다. 자, 이익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된다? 우리가 평가 손실이 있으면 평가 이익도 있지 않나요? 아니요, 없어요 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익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기말에 고가법 평가를 할 게 이 얘기거든요. 이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가만 적용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재고자산은 추후에 무엇할 목적? 판매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금액이 올라가는 건 우리한테 손해 날 일이 없잖아요. 그쵸? 근데 문제는 내가 사가지고 왔던 취득 원가가 시장에서 계속 무엇하고 있다?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되죠. 내가 지금 현재 과거에 1,000원 주고 샀는데 지금 무슨 뭐 시장에 갔더니 야 그거 500원만 줘도 사 라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1,000원 주고 샀던 애를 시장에 팔려면 제가 거기다가 판관비하고 이익을 붙여서 팔 거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사올 때 500원짜리가 내가 1,200원에 팔았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걸 1,200원 사가겠냐고요. 그렇게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무슨 보면 1,000원 줬던 아이를 시장에서 움직이는 500원짜리를 무엇해라? 바꿔줘라. 그러니까 낮은 가격으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가로 평가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왜 나오느냐?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 진부화가 됐다. 우리 대체적으로 휴대폰 같은 경우는 진부화가 너무 빨라지죠. 우리가 IT 쪽. 그리고 품질이 떨어지는 저하 또는 유행이 지났다. 우리 왜 유행 타는 물건들은 그때는 잘 팔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안 팔리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장기 체외에 의한 또는 유행 경과에 의해서 우리 사가지고 온 금액과 시장에서 움직이는 가치를 비교해 보니 가격이 더 떨어졌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단가를 곱할 거니까 누구는 금액은 그러면 이 금액을 산정할 땐 기말 수량을 가지고 와서 단가를 곱해야 되겠죠. 근데 그 수량은 장부 수량이다, 실제 수량이다, 실제 수량이에요. 그럼 저희 아까 장부 수량은 몇 개? 100개. 자, 실제 수량은 몇 개? 90개.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면 내가 판매가 가능한 건 90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90개의 단가를 곱해라. 근데 이 단가가 취득 단가와 시가를 비교해서 나온 차이만큼의 손실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취득의 단가는 아까 제가 100원이라고 했고, 자, 10원이라고 했고, 그리고 시가가 지금 현재 50원이다. 그러면 차이 금액이 얼마 여러분? 5원. 자, 그럼 그 5원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평가 손실이 발생했다. 이런 원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량은 실제, 그리고 취득 단가와 우리 시가를 비교한 차이만큼의 평가 손실로 간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적용되는 이 시가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공정가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르는 용어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상품이라든지 제품은 시장에 팔아요, 여러분. 파는 거니까 너가 시장에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데 라고 해서 순실형 가능가치라는 용어로 불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라고 부르는 그 의미가 뭐다? 실현이 가능한 금액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왜 제공품이 들어오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제공품은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원재료와 노무비와 제조 경비가 더해져서 나는 원가 얼마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게 완성이 되면 제품으로 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원가가 계속 무엇하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실게요. 지금 내가 구입을 해서 팔아야 되는 이 제품으로 팔아야 되는 게 원가가 계속 올라가면 실제 취득 원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뭘까요? 시장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고 시장 이 제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고 근데 내가 원가는 비싸게 주고 샀다? 그러면 내가 만드는 데 들어간 원가가 내가 팔 때 제품의 금액보다 못하게 되는 더 싸게 팔아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제공품은 단독으로 판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제공품에 형성되는 영향을 주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판매되는 금액보다 더 커져 있으면 실질적으로 다 손해이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공품도 실현가치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순실현 가능가치다. 그리고 이 순실현 가능가치 또는 실현가치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얼마에 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추정 금액에서 매가에서 우리 추정과 관련돼서 들어가는 뭐가 있을 것이다? 판매 비용. 왜냐면 여러분 내가 얼마에 팔겠다? 근데 파는데 여러분들
누구에 대한 영업부 직원 돈도 줘야 되고요. 판매하는 종업원이 있으면 돈도 줘야죠. 월급이라는 게 나갈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또는 여기에 더 하나 플러스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내가 추가 가공비가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추가 가공비도 더해서 우리는 실제 실현되는 금액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근데 여러분 이건 시험이 쉬워요.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이 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험은 뭐라고 줄까요? 제품의 시가는 100원입니다.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면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은 정말 쉬운 거고 우리는 얘를 찾아야 돼요. 얘가 물음표거든요. 그럼 시장 조사를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 아이를 미친 듯이 출제하지만 중소기업은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아요. 시장 조사 누가 할 건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대부분 대기업들 또는 중견 이상 기업에서나 이런 평가를 하고요. 일상적인 업무에서는 우리가 자격증에선 정말 열심히 내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에 가면 평가 손실은 아무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사실 현실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려면 좀 큰 기업에 가시면 돼요. 큰 기업에 가시면 볼 게가 있습니다. 자, 원재료는 사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얼마 주고 샀다. 그런데 내가 지금 시장에 가서 보니 내가 과거에 샀던 금액보다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저는 너무 비싸게 주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뒤에 가면 그대로 그러니까 매출 원가에 영향을 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는 손해예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한다? 시장에 가서 얼마 주고 살 수 있는 건데 라는 표현으로 용어를 바꿔버려요. 똑같아요, 여러분. 시장에서 금액 파악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현행 대치원가라고 합니다. 또는 현행원가. 그래서 이게 회계에서는 내가 매입하는 과정 중에 무엇 되는 거? 소요되는 금액.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시장의 금액인 거예요. 근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로 본다? 우리 실현 가치라고 보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뭐라고 본다? 현행 원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의 용어를. 그래서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이건 실기에서는 다 시가로 내요, 여러분. 전산 실물을 낼 때는 시가 얼마 또는 공정가치 얼마. 자, 그리고 저희가 이거 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뭐로 하는 게 원칙이다? 종목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유사한 항목에 대해서는 무엇 할 수 있다? 조별 평가하는 걸 무엇하겠다? 허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등장이 되는 거냐면 자, 지금 A라는 부분과 B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종목별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는데 나는 종목별로 안 하고 합산하는 총계 기준을 가겠대요. 총계 기준. 그러면 지금 A의 취득 단가는 1,000원, B의 취득 단가는 1,200원. 자, 그래서 합계는 얼마이다? 2,200원. 자, 시가는 시장에 가서 파악을 해보니 A는 900원이고 B는 1,400원이래요. 자, 그리고 합계를 내보니 얼마에다? 2,3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총계 기준으로 가면 전체 합계 금액인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취득의 단가가 얼마라고 결론이 되어 있다. 지금 합을 내보니 지금 현재 2,200원이라고 결론이 나져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시가의 합을 내보니 2,300원이에요. 자, 분명히 이런 말씀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저가법 적용하는 걸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 지금 합을 내서 보는 게 총계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시가가 취득, 원가와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커요? 시가가 더 커요. 그러면 우린 총계 기준을 적용했을 때는 평가 손실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평가 손실은 없음이 되는 거죠. 우리 고가 적용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종목별 평가를 해라. 그러면 A는 A대로 B는 B대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시가와 취득단가를 비교해봤더니 취득단가가 더 크네요. 그러면 A라고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평가 손실이 얼마가 발생이 되고 우리 100원인가요? 네, 100원이 발생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B는 취득 단가와 시가를 비교했던 시가가 더 크네요. 그러면 우린 고가법은 없으니까 이 경우는 평가 손실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결론은 우리 종목별 평가했을 때 뭐가 된다? 평가 손실 100원이 있다가 되는 거죠.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방식이 맞다? 종목별 평가가 원칙이다. 그럼 총계 기준은 허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합니다. 그래서 허용하지 않음. 그런데 우리 앞에서 보수주의라는 걸 배웠죠. 근데 그 보수주의에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내가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려면 총계 기준 대신에
종목별로 평가하는 게 원래 맞습니다. 라는 보수주의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실까요, 여러분? 자, 그런 보수주의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보수주의라고 얘기했던 게 무슨 의미이다. 우리 이익은 무엇하겠다. 크게 잡지 말아라. 그래서 수익이 발생이 되면 수익은 작게, 그리고 비용은 무슨 부분? 크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익은 결과론적으로 무엇하게? 작게 나오게끔 하겠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안정성 추구의 관점이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보수주의였잖아요. 그래서 재무적에 대한 관점을 놓고 봤을 때 견고한 입장을 가라. 과다하게 잡히는 거 허용하지 않겠다. 이익이. 그 부분이 보수주의였어요. 그러면 이게 보수주의에 의해서 종목별 평가 기준 적용한 거 딱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요거 사지선다에서 출제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고, 요 부분이 전산실무 문제를 낸다 그러면 어떻게 낼까요? 우리는 품목별로 종목별로 내지 않고요. 제품은 이렇고 상품은 이렇다. 기말에 재고자산 평가를 반영하여 결산을 해라 라고 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품에 대해서는 평가 손실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고 상품에 대해서는 평가 손실이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적용되는 시가의 의미, 지금 무슨 부분? 판매하는 쪽에서 불려지는 이름과 그리고 사오는 부분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현재 뒤에 슬라이드가 한 절반 정도가 더 있어요. 네, 그런데 오늘도 수업 시간 오버되면 여러분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저희 이쪽 단락은 뒤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도 다 안 끝난 상태 여러분. 평가 손실 분계 얘기하면서 우리 손익계산서 변화되는 거 보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전산 실무 나오면 금액을 누구 넣을 거냐라는 것도 우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다 봐야 수업이 끝나요. 오늘 여기까지 다 끝내고 싶었는데 못 끝내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이렇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